자, 그럼 이제 25년도 2차 경찰학 해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시험 보시느라 일단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일단 제일 먼저 간단한 총평부터 좀 하고 그리고 문제 해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총론에서요. 우리 시험이 총론에서 33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강론에서 7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단 비율은 적절했던 걸로 보이고요. 그리고 총론에서 이제 구체적인 좀 비율을 살펴보면 경찰학의 기초 이론에서 12문제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교 경찰론과 한국 경찰사에서 각 한 문제씩 그렇게 출제가 됐고, 그리고 경찰 행정법에서 13문제 정도, 그리고 행정학에서 6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돼서 33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리고 강론에서는 7문제가 나왔는데 각 단원별로 고르게 나왔어요. 근데 정보경찰에서 특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시법 같은 그런 정보경찰에서 출제가 되지 않았다. 그런 것들이 하나 특징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론 문제 같은 경우가 한 17문제 나왔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조문 있죠? 법령 문제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아마 한 21문제 정도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론하고 판례가 조금 섞여 있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판례 문제가 한 2문제 정도 나왔다. 이렇게 본다면 기존의 시험에 비해서 판례 비중이 조금 줄었다. 대신에 조문을 더 꼼꼼히 봤어야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출제 비율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제 기출 해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1번 문제부터 볼 건데요. 일단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1번부터 12번 문제, 그러니까 경찰학의 기초 이론 문제들 중에서는 10번 문제 빼고는요, 대부분 평이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시험을 사실은 제 강사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 기준에서 봤을 땐 난이도를 중하하 정도, 지문 자체로는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장에서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중으로 평가하는 게 바로 그런 점 때문이에요. 간혹 이제 그 법조문 문제 중에서 약간 생소한 지문들이 조금 있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난이도를 일단 중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자, 일단 1번 문제 보시면요. 이건 가장 쉬운 문제죠. 어떻게 보면 난이도 하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너무 쉽죠? 오늘 경찰권의 발동 시점에 따라서는 예방과 진압경찰로 나누고요. 너무 디테일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쉬운 문제들은. 그리고 행정경찰과 사법경찰은 목적에 따른 분류 맞죠? 맞습니다. 그래서 행정경찰은 말 그대로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사법경찰은 범죄, 수사, 체포 이런 목적에 따라서 구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3번의 보안경찰과 협의 행정경찰은 업무의 독자성에 따른 구분이죠.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질서 유지,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행하는 보안경찰과 다른 행정자극, 부수에서 질서 유지 업무를 하는 그런 협의 행정경찰 적용으로 나눕니다. 자, 그리고 4번은요, 제가 이번 동영에서도 문제로 출제를 했었고, 그리고 수업 때도 항상 강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나왔죠?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질서경찰 있잖아요. 이 질서경찰은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이잖아요. 권력적 작용이고요. 이 봉사경찰은 뭡니까? 비권력적 작용이죠. 대표적인.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가 사회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권력적 작용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 의미의 경찰 작용은 말 그대로 권력적 작용만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권력적 작용인 봉사경찰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을 구분할 수 없다. 제가 항상 강조했잖아요. 이번 동영에서도요. 그래서 여기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이 아니라 형식적 의미의 경찰이다. 이렇게 했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1번 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아주 쉬운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2번도 역시 어려운 게 없어요. 쉬웠습니다. 그래서 일단 1번 보시면 실질적 의미의 경찰은 작용 중심의 개념이겠네요. 작용 중심의 개념이고 우리 형식이 조직 중심의 개념이겠죠. 자, 그다음 이제 2번도요. 회의장 안에서 국회잖아요. 말 그대로 의장이 지휘를 받아 경험을 하는 의원 경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의원 경찰.
여러분, 의원경찰은 내부 질서 유지를 위해서 특별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뭐 그런 경찰 작용을 얘기하겠죠. 그래서 이 의원경찰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 해당하지 않죠. 실질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고 형식적 의미의 경찰에도 해당하지 않죠. 자, 뭐 어렵지 않은 문제고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정보경찰이에요. 그렇죠? 정보경찰은 뭡니까? 우리 경찰이 하는 일이면서 권력적 작용은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 3번 맞는 말이고요. 자, 4번 범죄를 수사하는 사법경찰이네요. 사법경찰은 여러분 형식적 의미의 경찰 작용이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자, 그래서 이것도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3번도 역시 어려운 문제 아닙니다. 이것도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였고요. 자, 1번 봅시다. 우리나라의 경찰 개념은 대륙법계와 영미법계 경찰 개념 모두 반영하고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자, 2번 1953년도 경직법 1조에서 자, 우리 뭘 얘기하고 있나요?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의 보호를 경찰의 직무로 규정하고 있었죠. 자, 이거는 대륙법계의 영향을 받은 게 아니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영미법계 영향을 받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우리나라는 영미법계의 영향으로 인해서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죠. 대륙법계는 범죄 수사가 아니죠. 영미법계가 범죄 수사를 경찰의 사물관할로 인정하고 있고요. 자, 4번에 보시면 대륙법계는 영미법계와 비교해서 경찰 통제를 위한 방법으로 행정소송, 그 다음에 국가배상, 이런 사후적 통제, 이런 사법적 통제가 주로 발달을 했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도요, 역시 어려운 거 없었어요. 자, 일단 1번 보시면 공공의 안녕은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포괄하는 상위 개념이다.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자, 2번도요, 공공의 안녕 요소 중에서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질서의 불가침성은 당연히 공법규범 위반했을 때도 포함되지만 우리 사법규범, 이 사법규범을 위반했을 때도 그래도 그죠? 그때도 이 법질서, 사법질서 위반도 법질서 불가침성에 들어가죠. 그래서 공법규범뿐만 아니라 사법질서 위반했을 때 그래도 그때도 우리가 이제 법질서의 불가침성. 예를 들어서 공법규범 위반하면 당연히 법질서의 불가침성, 법질서를 침해한 것이지만 사법질서를 위반했을 때도 원칙적으로는 경찰의 개입 대상이 아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보충성에 따라서 그렇죠. 경찰의 원조 없이는 어떻게 해요?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때 예외적으로 개입할 수 있었죠. 자, 그래서 공법뿐만 아니라 사법도 들어가고요. 자, 3번의 공공의 질서란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이고 유동적 개념이죠. 뭐 알다시피 여러분 기본 이론 때 다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의 공공의 질서에 대한 정의인데요. 당연히 공공의 질서는 성문규범이 아니죠. 불문규범의 총체죠. 그래서 여기는 4번도 2번이 적절하지 않다. 자, 그 다음 이제 5번도요. 너무 쉽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1번에 배치를 했네요. 인권 존중주의에 대한 거 여러분 우리 어디 있습니까? 국자법에도 규정이 있죠? 국자법 5조에도 규정이 있고요. 헌법에도 당연히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정이 없으나 틀린 말이고요. 자, 2번 경찰 공무원법은 경찰 공무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 결성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로 본다. 보고 있죠? 규정하고 있고요. 자, 3번 행정기본법 1조에서요, 경영주의를 도출할 수 있습니다. 우리 행정기본법에 보면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적정성이라던가 효율성, 이런 표현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영주의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은 국민감사 청구제도. 자, 국민감사 청구 어디다 합니까? 18세 이상의 국민이 300인 이상의 연소로 감사원에다가 청구하는 거죠. 당연히 대외적인 민주화 방안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1번이 틀렸고요. 지금까지 1번부터 5번까지는 공부하신 분이라면 틀리지 않았어야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6번은 역시 쉽습니다.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기억번, 조직의 관료화로 인해서 국민에 대한 봉사의식이 저해될 수 있다. 그래요. 이건 국가경찰제도의 특징이겠네요. 그리고 니은번 보시면 지역 주민의 경찰활동 참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건 이게 자치경찰제의 특성이겠고요. 그 다음에 D급번 보시면 능률성보다 민주성이 확보되는 것, 이거는 자치경찰제 특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시면 전국적으로 균등한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이게 뭐예요? 자, 이거는 국가경찰제도의 특징이겠죠. 그래서 니은하고 D급번이 자치경찰제 특성으로 맞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도요. 자, 우리 여기 보시면 교육적, 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쉽게 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경찰 직군으로 진입하는 것이 차단되는, 박탈되는 문제가 있는 것은 차별에 대한 문제죠. 그래서 2번이 적절한 거고요. 그래서 이런 지문들 때문에 제가 조금 이제 이번 시험이 어떻게 보면 좀 평이했다 이렇게도 보는 겁니다. 자, 8번도 어려운 거 없어요. 1번에서 벌써 답이 나왔죠. 보시면 공무원은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서 공정한 직무 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했죠. 자, 이때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소속 기관장과 상담하는 게 아니라 행동강령 책임관이죠. 행동강령 책임관과 자, 끝나면 안 되죠. 항상 뒤에까지 꼼꼼하게 보셔야죠. 경찰학은 디테일 싸움이다. 그래서 상담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래서 이번 지금 8번까지 봤지만 틀린 지문, 적절하지 않은 지문을 1번에 배치시켜서 빨리 답을 고를 수 있게끔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2번도 보시면 뭐 자신의 직무 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 직책에서 유래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서 자, 요거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하죠. 사적 노무를 제공해서는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자, 무조건은 아니에요. 뭐다? 자, 사회 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러하지 않다는 예외 규정이 있다는 것, 이것도 하나 기억해 달라고 했었고요. 자, 3번 보시면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한테 그 공무원의 배우자나 직계존 비속에게 수수금지금품 제공하거나 제공의 약속 의사표시해서는 안 되겠죠. 뭐 당연히 맞는 지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4번도 일단 외부 강의는 월 3회 초과 못하고요. 아시다시피 월 3회 초과할 수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뭐 우리 가족 같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요청하거나 겸직 허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 강의는 횟수에 포함하지 않았죠. 그리고요. 월 3회를 초과해서 대가를 받고 강의할 때는 자, 우리 신고만 하면 안 되겠네요. 승인까지 받아야 되겠죠. 그래서 뭐 4번도 뭐 어려운 지문은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이요. 9번에 1번은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기본 이론 때도 강조했고 문풀 때도 이야기하고요. 자, 일단 읽어볼게요. 소속기관장은 부정청탁이 있었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에 대해서 자, 어떤 조치들을 할 수 있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였죠? 자, 어떻게 암기했었어요? 일시 중지, 그 다음에 직무 대리자의 지정, 그 다음에 전보, 중대전이었죠? 중대전. 제가 이렇게 암기시켰죠? 그리고 여기 끝에 하여야 한다 아니라고 했었어요. 할 수 있다. 이게 맞다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자, 잠깐만 뒤로 갔다 와볼게요. 아, 이게 해설이 뒤에 빠졌네요. 자, 보시면 지금 9번의 1번 지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탁금지법에서는 이런 조치들을 할 때는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중대전, 할 수 있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요거랑 비교하실 게 이해충돌방지법이에요.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제가 항상 이렇게 비교시켜드렸죠. 자, 이렇게 부정청탁받은 공직자 등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고요? 첫 번째, 똑같다. 일시 중지, 대리자 지정. 세 번째, 전보 조치.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있다 그랬어요? 직무의 재배정. 요게 하나가 더 들어간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에서는 끝에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여야 한다라고 끝난다는 것도 꼭 봐달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요 문제가 출제됐어요. 그러니까 제 수업 들었으면 이거 바로 1번에서 맞추고 넘어갔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번도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외부 강의 대가로서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받았을 땐 알다시피 항상 소속 기관장한테 신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반환하죠? 제공자한테 초과 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셔야 되겠고요. 자, 3번도 답이 바로 나오네요. 증여를 제외한 거죠. 포함이 아니라 이런 금품들은 수수가 금지된 금품에 해당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시면 이것도 이제 문풀에서 제가 동영에서 다 다뤘던 부분입니다. 항상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거죠. 항상 개별적이 아니라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금품 등은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9번도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1번 지문을 알고 계셨으면 어렵지 않았을 거고요. 만약에 1번 지문을 몰랐으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0번이 조금 어려웠을 거예요. 좀 까다로웠을 겁니다. 10번 문제. 자, 일단 1번은 면책에 대한 정의로서 맞아요. 경찰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산하단체 임직원 등에게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에 보시면 적극행청 면책심사의 신청은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해설을 잠깐만 한번 먼저 볼게요.
이게 10조에 보시면요. 감사 대상자가 면책 심사를 받은 경우에는 면책 사유에 해당하는 증빙 자료를 구비해서 감사 책임자에게 면책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1항에 규정이 돼 있고요. 그다음 이제 2항에 누가 할 수 있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1항에 보시면 감사 대상자가 면책 심사를 이를 받을 경우엔 신청할 수 있잖아요. 자, 2항에 누구도 가능하죠? 감사 대상 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그 소속 부서장도요. 이 사람들도 가능하다라는 규정이 2항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문제로 보시면 감사 대상자만 가능하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일단 뭐뭐만 나오면 조금 의심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고요. 2번은 좀 어려웠을 거예요. 제 기본서에도 아마 이건 제가 뺐던 것 같아요. 자, 근데 3번하고 4번은 일단 제 기본서에도 있고요. 그리고 문풀 때도 제가 언급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그 적극행정 면책심사에 위해서 어디다 둔다고요? 경찰청에다가. 이게 지금 경찰청 면책제도 운영 규정이잖아요. 그래서 경찰청에 면책심사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돼 있고. 자, 4번에 보시면 면책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해서 5명 이상 7명 이내죠. 잘 모르겠으면 제가 위원회 5, 7, 5명, 7명 이내로 가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까다로웠을 수는 있습니다. 12번까지 문제 중에서는 이게 가장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특히 2번, 3번, 4번은 자주 나오는 지문은 아니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좀 까다로웠을 수가 있겠고요. 자, 11번 문제는 쉽죠. 이거는 이제 브렌팅하고 파우스트 요즘 자꾸 나오고 있네요. 자, 여기 보세요. 범죄자네요. 범죄자가 더 이상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건 3차적 범죄 예방이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1차적 범죄 예방은 뭐예요? 1차적 범죄 예방은 일반 대중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것. 2차적 범죄 예방은 우범자나 우범자 집단이죠.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3차가 범죄자죠. 범죄자 집단.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 보시면 이게 뉴먼이 주장한 방어공간 이론의 중에서 이 4가지 구성 요소가 있어요. 자, 영역성, 그 다음에 이 감시는 자연적 감시 이렇게도 표현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이미지, 입지 조건. 그래서 이렇게 암기하셔도 됩니다. 이 영자, 입 이렇게 암기하셔도 되고요. 이 4가지 요건이 있다라는 것. 그리고 입지 조건은 환경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 다음 이제 디귿번 보시면 샘슨이 주장한 집합 효율성 이론. 항상 학자 이름 샘슨 중요하고요. 이 집합 효율성 이론은 공식적 사회통제, 즉 다시 말하면 경찰이 법 집행을 통해서 그렇죠? 치안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비공식적 사회통제, 그것도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특히 우리 지역 주민들이 치안을 유지하는 것, 그거를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공식적인 기관인 경찰이 법 집행하는 그런 치안을 유지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그런 비판점도 있죠. 한계가 있죠. 그래서 3번은 맞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을번 보시면 코펠이죠. 코엔과 펠스는 일상활동 이론.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자, 근데 그 일상활동 이론의 3요소는 뭐가 있었어요, 우리? 잠재적 범죄자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보호자, 감시자의 부재가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였죠? 범죄자 나왔고, 보호자의 부재 나왔고요. 범행 대상이 있어야죠. 범행의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암기했었죠? 대부자, 일상활동 이론의 3요소 암기했었죠. 그래서 범행의 기술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그거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2번도 너무 쉬웠죠. 지역사회 경찰활동과 전통적 경찰활동 비교하는 문제. 자, 요거 보시면 1번은 뭐 당연하죠. 경찰과 지역사회 양자를 참여시키는 협력관계, 지역사회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맞고요. 자, 2번 지역사회 협력, 그 다음에 분권화 이런 거 나오잖아요. 분권화 나왔으니까 이건 전통적 활동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 경찰과 주민 사이의 의사소통을 강화하는 이웃지향적 활동, 그렇죠. 우리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요소고요. 4번 보시면 이게 전통적 활동이죠. 경찰의 출동 시간, 요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뭐 능률성 이런 거 강조하고 체포율과 적발 건수 이런 거 강조하잖아요. 이런 건 뭐예요? 전통적 활동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린 거로 바로 답이 나왔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12번까지 봤는데 12번까지는 경찰의 기초 이런 거 관련된 내용이었고 10번 빼고는 크게 어려운 게 없었어요.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10번 정도 하나 틀린다고 해도 대세의 지장은 없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이제 13번 문제가 비교경찰 문제인데, 한 문제 나왔죠. 그래서 비교경찰 제가 항상 버리지 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나와도 그렇게 까다롭거나 너무 디테일한 내용은 나오지 않을 거니까 각 나라의 특징 정도 잘 기억하라고 했는데 문제 그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1번 보시면 영국은 항상 역사도 보시라 그랬죠. 그래서 1829년도에 로버트 필이 수도경찰청 만든 거 맞고요. 2번 독일에서는 알다시피 여러분 1단원에서 배웠잖아요. 협의회 행정경찰사무를 경찰로부터 분리하는 비경찰화 추진된 거. 2번도 맞고요. 지금 3번은 일본에서 이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구조가 어떻다 그랬죠? 대등 협력 구조라고 그랬죠? 그래서 1차적 수사기관이고요, 경찰이. 2차적 수사기관이 검사라는 것도 알고 계실 겁니다. 자, 3번도 역시 맞는 내용이고. 자, 4번은 제가 맨날 강조하는 말이 뭐예요? 미국은 너무 쪼개놔서 문제가 되는 나라다. 지나친 분권화가 문제가 되는 나라죠. 그래서 분권적인 그런 경찰 구조를 취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대표적으로. 4번이 당연히 정답이 되겠죠.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14번도 한국경찰의 역사 문제인데 이것도 어렵지는 않았잖아요. 1991년도에 제정된 경찰법의 의의 및 평가입니다. 첫 번째 문장을 한번 읽어볼게요. 민주화나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반영해서 제정됐다. 의의겠네, 이게. 그리고 이를 통해서 정부 수립 이후 최초로 독립적인 경찰 기구가 만들어졌죠. 우리 경찰법 제정되고요. 뭐 경찰청 만들어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 문장은요, 평가에 대한 내용 나오겠네요. 그래서 경찰의 독립성 및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강화됐다. 그래, 우리 경찰위원회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지방행정과 연계를 하고 협력을 하기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이런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이 뭐죠? 선거부처로 완전히 독립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내무부 소속으로, 지금의 행안부죠. 일단 소속은 그 밑에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볼게요.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 내무부의 외청으로 설치했다. 그렇죠. 소속은 내무부에 시키지만 어때요? 지휘 감독을 막 직접적으로 받거나 내무부에서 간섭하거나 그러는 건 아니었죠. 자, 어쨌든 완전 독립은 아니었고. 자, 2번. 분단 국가로서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서 보안 경찰 업무는 국가안전기획부로 이양했다. 틀린 거죠. 이양한 적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보 경찰 우리 업무예요. 자, 2번 틀렸고요. 3번 민주적 통제 위해서 경찰위원회제도 도입했고요. 맞고요. 그럼 4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치안행정과 지방행정의 협조를 위해서 치안행정협의회. 이게 나왔네요. 사실 이건 이제 없어진 거라 잘 안 나올 것 같았는데 일단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2번이 확실하게 틀린 거니까 답으로 고르셔야 되겠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15번은 자치법규인데요. 이 내용도 조금 난이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있다기보다 이 부분은 조금 이제 소홀히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일단 우리 1번 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확실하게 알고 계셨어야 돼요. 그리고 4번도 제 기본서에 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3번이 아마 제 기본서에는 없을 겁니다. 3번을 이제 답을 고를 수 있게끔 만들었었어야 되고 4번을 답을 고를 수 있게끔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거법으로 풀으셨어야 돼요. 자, 근데 1번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조례잖아요, 조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건 지자체장이 아니죠. 지방의회가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지방의회하고 지자체장, 지방자치단체장을 합쳐서 우리 지방자치법 28조 1항에는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지방자치단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례는 지방의회에서 제정하지만 우리 법에는요, 지방자치단체라고 규정이 돼 있다. 틀린 말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뒤에 보시면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 그때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 2번은 정말 틀리면 안 되잖아요. 조례로서 얼마? 항상 1,000만 원 이하. 요거 벌금이 아니죠. 과태료잖아요. 아시다시피. 자, 우리 형벌, 벌금 같은 거는 죄형 법정주의에 따라 명확해야 되니까 법률로 정해야죠.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이건 틀리면 안 되는 거였고요. 자, 3번 보시면 조례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되면 지방의회 의장은 의결된 날부터 이게 7일이 아니라 5일이네요. 이런 거는 이제 몰라도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는데, 자, 여러분 4번 있잖아요. 4번. 4번은 만약에 내가 이 지문을 기본서에서 받는지 안 받는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상식적으로. 법령에서 뭘로 정하라고 한 거예요? 조례라고 했잖아요. 조례로 정하라고 위임을 했잖아요. 그럼 조례로 정해야죠.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 의해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는 없죠. 조례로 정해야죠. 조례. 그래서 이제 3번이 낯선 지문이라도 일단 그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거예요. 난이도가 조금 있었고요. 자, 16번 문제 볼게요. 역시 적절하지 않은 거고요. 자, 요건 뭐 답이 보이네요. 자, 일단 1번부터 순서대로 보면 헌법에 의해서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우리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죠. 경찰행정법의 법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국내 법규로 제정할 때 별도의 국내법 같은 거 제정할 필요 없는 거고요. 자, 2번의 법규명령은 국민과 행정청을 동시에 구속하는 양면적 구속력 가지고 있죠. 그래요. 국민도 구속하고 행정청도 구속하니까요. 그리고 재판규범이 되죠. 우리 법의 기준, 판사님들이 재판할 때 이용하는 그런 재판규범이 당연히 법규명령, 법규성을 가진 법규명령이고요. 자, 3번 보시면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은 공포한 날부터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게 20일이죠. 15일이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4번은요, 법규명령의 한계가 나오죠. 그래서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우리 일반적인 위임 안 되잖아요. 포괄적 위임 안 되죠. 항상 개별적 구체적으로 위임이란 건 해야 되겠고. 그리고 국회만이 정해야 되는 국회의 어떤 사항, 전속적 사항은 위임하면 안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 전부 이런 것도 하위 명령으로 재위임하는 거 이런 거 안 된다. 그래서 이거 3번이 틀린 거니까 이것도 역시 뭐 답을 고르는 데는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자, 17번 볼게요. 신뢰보호 원칙이고요.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신뢰보호 원칙의 뭐 내용인데요. 법치국가 원리, 그다음에 법적 안정성으로부터 이론적 근거를 도출할 수 있다. 뭐 맞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신뢰보호 원칙을 위반하면 뭐예요? 조리를 위반한 거죠. 쉽게 말하면 불문법을 위반한 행위고요. 그로 인해서 위법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위법의 효과는 해당 행정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판례에서는 이제 원칙적으로 취소 사유로 보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굉장히 중대하고 명백한 그런 위법성이 있다면 무효가 되기도 하겠죠. 그래서 취소,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자, 3번은 너무 유명한 판례죠. 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소속 서장이 사무착오로 정지 처분했다가 나중에 한참 뒤에 어떻게 한 거예요? 면허 취소 처분을 했죠. 자, 이거 신뢰 원칙에 반하는 걸로 허용될 수 없잖아요. 3번도 맞고요. 자, 4번은 제 기본서에 있죠, 항상. 제가 경찰행정법 엄청 강조해서 기본서에 타 증여할 것까지 우리 시험에 출제될 거 다 기출 표시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헌재 위헌 결정이에요, 여러분. 헌재 위헌 결정은 자, 특정 개인에 대해서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거지 이게 특정 개인한테 공적 견해 표명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볼게요. 일단 시도자경위에 대한 소관사무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특징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부분에서 지금 출제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보시면 뭐 1번, 2번 같은 것들은 이제 소관사무가 맞고요. 이것도 역시 우리 잘 출제하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자, 그리고 4번도 요거 경찰청장한테 자치경찰 사무에 대한 수행 평가 결과를 서장의 평가 결과를 청장한테 통보하는 거. 이건 우리가 30조에서 보는 내용이고요. 그런데 이제 3번은 좀 센스가 있는 분들이라면 요거 찾아낼 수 있었을 것이고 아니면 조금 이제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자, 항상 우리 시도지사는 우리 자치경찰 사무와 직접적인 관련된 사람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과 협의하는 게 아니죠. 자, 경찰청장과 협의하는 거죠. 그렇죠? 자, 3번이 틀린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 19번이 요게 조금 우리 징계령 세부 시행 규칙은 여러분들 이제 약간 요즘은 이제 굉장히 뭐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약간 좀 지엽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러분 일단 1번 하고요. 2번 지문은 제가 특히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제가 동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이거 3개월 아니라 그랬죠? 일단 감독자가 부임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 그 조직에 대해서 잘 모를 때, 그때 양형을 참작해서 징계 책임 묻지 아니할 수 있다.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1번은 제가 기본 이론 때 항상 하고 가요. 이거 액수 하나 잘 봐달라고 했었죠. 이거 100만 원이 아니에요. 30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이상
때 그때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여기 하여야도 한번 꼭 잘 보세요. 뒤까지. 그래서 1번, 2번은 제 수업 충실히 들었으면 잘 맞췄어야 되겠고요. 3번은 그 제 교재에 없어요. 제가 요거는 뺐는데 어쨌든 서로 관련 없는 2개 이상의 의무 위반 행위가 경합이 될 때는 그 책임이 중한 의무 위반 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가 아니라 여기 1단계예요. 1단계. 그래서 1, 2, 3번이 틀렸고요. 일단 3번은 몰라도 4번을 한번 볼게요. 4번을 보시면 요게 징계위원회는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가 모범 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제가 해설을 좀 붙여놓은 것 같은데 요거 한번 보시죠. 해설을. 자, 8조에 징계 감경 사유가 나오죠. 자, 여기 징계위원회는 공적이 있을 땐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어떤 사람이죠?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다면 징계를 감경할 수 있는데 사망에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엔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뭐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그런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규정이 이제 시험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맞는 4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요. 모범 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이 있어도 징계 의결이 요구된 자의 의무 위반 행위가 직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감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맞는 지문이 되겠네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 문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좀 어려웠어요. 까다로운 문제였고 요거 이제 틀린다고 해도 여러분 뭐 경찰학으로 뭐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는 그런 좀 난이도가 있는 문제예요.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저런 건. 자, 그다음 이제 20번은 보시면 어려운 거 아니에요. 기출에 충실하게 나온 문제죠. 그래서 감찰관은 1번 보시면요.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민원 접수했네요. 그럼 항상 기계적으로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하시는 거고 예외적으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처리할 수 없을 때 누구한테 보고하라고 말씀드렸죠? 자, 우리 스타트하는 감찰을 스타트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항상 부서장에게 통보하라 그랬죠? 기관장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한번 봐주셨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틀린 거 없네요. 자, 2번도 맨날 한 겁니다. 출석 요구할 땐 항상 조사기일 3일 전까지. 그리고 출석 요구서뿐만 아니라 모두 가능하다? 그래, 구두도 가능하다라고 그랬잖아요. 내부적인 그런 감찰 규칙, 감찰과 같은 내부적인 행위들은 말로 해도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구두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안이 급박하고 그럴 때 조사 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때 이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때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틀린 거 없네요. 자, 그럼 이제 3번, 요것도 제가 동영에서 항상 강조했던 내용이죠. 감찰 정보심의회가 있고, 그 다음에 감찰 처분심의회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독특한 숫자 하나 나온다 그랬죠. 감찰 정보심의회나 감찰 처분심의회. 앞에 정보심의회는 3명에서 5명, 그 다음에 감찰 처분심의회는 3명에서 7명. 그래서 이 7은 처분할 때 치읓자 7. 그래서 요 5, 정보심의회는 5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3명으로 고치셔야 되겠죠. 그래서 3명이고 5명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3번이 틀린 거고요. 자, 4번 감찰관은 검찰, 경찰 그 밖에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 받았죠. 자, 그러면 징계 절차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게 맞죠. 아니한다가 아니라. 자, 어려운 문제 아니었습니다. 기출에 충실한 문제였고. 자, 그다음 이제 21번도 범인검거 관련된 보상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자, 1번 뭐 경찰청장 등이죠. 이런 분들이 그래서 범인검거와 관련해서 항상 보상금은 지급할 수 있다. 자, 2번 역시 이런 분들이 보상금 지급 사유가 발생했으면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의 신청뿐만 아니라 직권에 의해서 자, 여긴 포인트가 이거네요. 이 위원회의 심사 의결을 거쳐서 보상금을 꼭 지급한다. 이건 무슨 말이라고요? 의결을 꼭 거쳐서 지급하라는 취지다. 자, 3번 보상금 심사위원회의 과반수는 경찰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해야 된다. 이런 규정 없죠. 보상금 심사위원회. 이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나오는 규정이고요. 우리 보상금 심사위원회는 소속 경찰관 중에서 소속 경찰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죠. 3번이 틀렸고요. 자, 그다음 이제 4번은 항상 알다시피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 받으면 여러분 환수할 수 있다 아니죠? 환수한다. 항상 잘 봐주시고요.
자, 이것도 뭐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자, 그 다음 이제 22번 문제 좀 까다로웠을 거예요. 이게 좀 난이도가 있다고 봅니다. 요즘은 그냥 단어 하나 바꾸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장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한번 바꾸는, 이런 문제들이 좀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일단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수집 작성 배포와 이에 수반된 사실을 확인을 위해서 경찰관이 수행하는 활동은 국가의 존립과 기능 보호가 아니고요. 이게 이제 자유와 권리 보호거든요. 자유와 권리 보호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 최소한 범위에 그쳐야 되겠고요.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2번도요. 보시면 뭐 여러 가지 그 정보를 수집, 작성, 배포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가 있는데 요 도로교통의 위해 방지 제거 요것도 포함돼요. 근데 요 도로교통 위해 방지 제거도 포함은 되지만 여러분들이 잘 보지는 않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좀 요 정보 수집 처리 규정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지역적인 그런 부분일 수 있겠고. 자, 그다음 3번.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확인해 준 자가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비밀 유지, 필요한 조치해야 된다. 틀리게 내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과 위험의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엔 이런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도 있다. 이것도 맞는 지문이니까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3번은 행정절차법상 처분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난이도가 높다고 얘기는 했지만 이게 그 문제가 실제로 어려워서라기보다 우리 22조의 의견 청취 같은 경우에 5항, 6항 좀 잘 안 보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간 좀 낯설게 느껴질 수 있는 지문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조금 난이도를 좀 잡아봤고요. 자, 1번 행정청은 신청 구비 서류에 흠이 있잖아요. 당연히 상당 기간 정해서 보완을 요구해야 된다. 제가 기출 추가 보충 문제 문풀 시간에도 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 타직렬에서는 다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우리 경찰학에서는 뭐 조금 뜸하긴 하지만 타직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경찰학에도 나오잖아요. 자, 2번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자, 여기 미리 당사자한테 통지해 주죠. 다만 공공의 안전복리를 위해서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것도 맞는 겁니다. 자, 그리고 3번 좀 어려웠을 거예요. 3번. 행정청은 처분 후 여기 2년이 아니라 1년입니다. 1년. 1년 내에 당사자 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에 의견 제출을 위해서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할 수 있는 거죠. 2년 너무 길어요. 1년. 1년 이내에. 언제까지 보관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년 내에 반환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이제 4번. 행정청은 청문공청의 의견 제출 거쳤을 때 신속히 처분해서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당연한 지문이에요. 틀리게 되는 부분은 아니니까. 그래서 이게 3번 지문도 좀 까다롭고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난이도가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이제 24번은 이건 틀리면 안 됐어요. 제가 동영 때도 항상 얘기하고 수업 때도 항상 강조하죠. 우리 살인상해 폭행죄. 이런 강력한 범죄뿐만 아니라 스토킹 빼고 가정폭력, 아동학대 이런 거 강조했었죠. 그래서 살인 이런 거 다 맞고요. 이게 다 지금 11조 5 직무수행에 따른 형의 감면 대상이에요. 그러나 요거는 제가 항상 얘기했었죠. 우리 강간하고 추행죄 중에서 항상 센 거 강간죄라고 하셔야죠. 그렇죠? 그리고 강도하고 절도 중에서는 더 센 거 강도죄가 해당 범죄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니은번이 틀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이번에는 좀 문제가 잘 출제된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푸실 수 있는 정도로 잘 출제된 것 같습니다. 자, 25번에 보시면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공개 대상자가 있죠. 자, 우리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치안감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특별자치시도의 시도청장. 그래서 일단 경무관. 일단 치안감은 다 등록 대상자죠. 공개 대상자고요. 그리고 요 경무관. 경무관 조심하셔야죠. 근데 여기는 특별자치시. 우리 세종의 경무관은 공개 대상자죠. 치안감은 아니지만. 그래서 3번이 이게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죠.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6번 국가 배상이에요. 자, 일단 국가 배상도 크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는데 우리가 보던 그 지문들이에요. 제가 동영에서도 이거 항상 냈었죠. 교통할아버지. 자, 우리 교통할아버지 공무원으로 봤었죠. 우리 국가배상법상에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업무 범위를 넘어서 교차로에서 교통정리하다가
이렇게 교통사고 발생시켰으면 공무원이 직무집행 행위로 인한 위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요거 배상 책임을 부담한다. 맞는 내용이죠. 자, 그리고 2번도 제가 항상 설명 잘 드리죠. 그리고 제 카페 그 기출 마지막에 그 변형 모의고사인가요? 최근에 출제할 때 그 타직렬 문제 출제해드렸어요. 한 번 더 확인하시라고. 자, 여기 알다시피 이 지방청장한테 지자체장이 지방청장한테 신호기 관리권 위임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자체뿐만 아니라 형식적인 비용 부담자인 국가도 손해배상 책임을 지죠. 그래서 2번도 뭐 항상 제가 수업 때나 문제 풀이 때 했던 내용이고요. 자, 3번도 너무 유명한 판례죠. 우리 경직법상에 차량 열쇠를 반환받아서 몰래 운전해서 가던 중 사고 일으킨 경우 이거 국가배상 책임 인정되잖아요. 경찰관의 위법한 직무집행 행위로 인해서 국배 책임 인정한 거고요. 자, 4번이 나왔네요. 우리 국가배상법 2조에 보면 뭐가 있죠? 이중배상 금지 규정 있죠? 거기 사망이 추가가 된 거죠. 일항하고 사망에 대한 규정인데 여러분 알다시피 이런 분들은 이중배상 안 되죠? 하지만 누굽니까? 유조. 유종은 위자료 청구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거 4번이 틀린 내용이에요. 자, 27번도 뭐 당연히 맞췄어야 됩니다. 수업 때도 했고 뭐 많이 어려운 거 없고요. 자, 1번의 행정청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뭐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여기 대통령의 처분 부작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할 수 없잖아요. 대통령보다 상위기관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2번도요. 행정심판위원회는 무효 등 확인심판 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처분의 효력이나 처분의 존재 여부 확인하고요. 확인한다 맞고. 자, 3번은 뭐 집행 부정지겠네요. 심판 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집행 절차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않지요. 자, 4번은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일단 60일이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30일이어야 되잖아요. 이건 뭐 항상 강조하잖아요. 뭐 동영에서도 항상 강조했던 부분이고요. 4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행정법, 경찰 행정법에 대한 문제예요. 13문제 정도 출제된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8번 조직 편성의 원리. 여기서부터가 행정학 문제인데 6문제 나왔고요. 자, 이것도 어려운 건 없었어요. 크게. 1번 보시면 계층제 원리에 의하면 계층이 많잖아요. 그럼 계층이 많다는 건 결제 라인도 많아지니까 신속할 수가 없어요. 업무 처리가 지연되겠고요. 그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감소하지 않겠죠, 여러분? 당연히 증가하겠죠. 결제 받아야 되는 사람들도 많고. 결제권자, 우리 상관이 맨날 나를 깝니다. 결제 서류 올리면. 그러니까 어때요? 갈등 증가할 수밖에 없고. 자, 이번에 통솔범위 원리에 의하면 계층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어때요? 통솔범위 줄어들겠죠. 업무 복잡하면 어때요? 통솔범위 줄어들잖아요. 어때요? 조직 규모 크기 크면 통솔 힘들잖아요. 그 이건 무슨 관계예요? 반비례 관계라고 하셔야죠. 정비례 관계가 아니라. 반비례라고 하셨어야 된다. 자, 3번 분업의 원리에 의하면 분업화가 안 될수록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서 이게 오히려 분업이 심하다 혹은 분업화가 지나칠수록 이렇게 하셔야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분업이 뭡니까? 전문화. 쉽게 말하면 너무 일을 쪼개놓는 거잖아요. 이게 심해질수록 조정과 통합은 당연히 어려워지죠. 쪼개니까요. 그리고 할거주의를 초래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4번이 적절한 거죠. 조정과 통합의 원리에 의하면 조정과 통합은 뭐 질서 있게 배열하는 과정이고 구성원의 행동 통일을 하는 작용을 하죠. 뭐 맞고요.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계급제와 직위분류제의 설명이고. 자, 일단 기억본 보시면 여러분 계급제는 사람 중심의 분류 방법이다. 맞네요. 그렇죠. 그리고 일반 행정과 양성이 목적이죠. 일반적 교양과 능력을 가진 사람을 채용해서 신분 보장해주고 장기간에 걸쳐서 능력이 키워지고 그래서 종합적이고 신축적인 대응 역량을 가질 수 있다. 인사 배치가 융통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억본 뭐 틀린 거 없네요. 자, 니은번 볼까요? 직위분류제는 공무원이 동일한 직무를 장기간 당당하게 돼서 행정의 전문화예요, 전문화. 그래. 직위분류제는 전문화에 전문가 뽑는 거죠. 자, 유용한데 권한과 책임의 한계는 명확하죠. 불명확한 게 아니죠. 그렇죠. 그 담당 업무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책임이 명확하죠. 자, 디귿번 계급제는 폐쇄형 충원 방식이다. 맞죠? 폐쇄형이죠. 그리고 인사 배치가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 위에도 얘기했지만 자유롭지 않다. 이 표현은 맞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유롭죠.
오히려 인사 배치가 융통적이다. 이렇게 해야 맞는 표현이고요. 직위분류제는 개방형 충원 방식은 맞지만 여기 공무원에 대한 인사 배치가 자유롭진 않죠. 오히려 비융통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어때요? 직위분류제에서는 그 해당하는 파트의 고1 제일 잘하는 사람 그 사람 뽑는 전문가 뽑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딴 데 배치하기는 쉽지가 않죠. 자, 리을번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제시할 수 있죠. 그래요. 동일 직무, 동일 직군에 있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한테는 보수가 거의 동일한 보수 지급하는 거죠. 합리적 기준 제시를 할 수 있고 직무 분석을 통해서 자, 부서 간, 기관 간의 협조, 조정.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내가 컴퓨터 전문가를 뽑았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우리 형사부서에 배치할 수는 없잖아요. 도와달라고 해도 못 도와준다고요. 그러니까 조정이 용이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옳은 거는 딱 하나, 1번, 29번은 한 개입니다. 자, 30분도 동기부여 이론인데, 보시면 크게 많이 어려운 부분은 없어요. 낯선 지문도 없고요. 자, 1번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5단계 욕구 이론에서는 여러분 알다시피 인간의 욕구가 이 상위 욕구에서 하위 욕구로 내려오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위 욕구로부터 상위 욕구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일단 틀렸고, 자, 2번에 맥그리거의 X이론에 의하면 인간은 부지런하다. 그 다음에 책임성과 자율성 발휘하기 좋아한다. 아니죠. 인간을 우리가 성선설적인 입장에서 보는 Y이론이라고 해야 되겠죠. X이론은 인간을 게으르고 부정직한 것으로 보니까요. 자, 3번 동기부여 과정에 있어서 자, 우리가 기대이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토롤러의 업적 만족이론 있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이 있어요. 자, 여기 동기 과정 이론이잖아요. 동기부여 과정 이론. 우리가 이제 내용 이론 있고 과정 이론이 있지만 과정 이론은 우리가 제가 수업 때 그렇게 암기했죠. 우리 학자 이름도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앞자만 따셔가지고 VAP가 아니라 VAP고 혹시나 모르니까 이론 이름도 어떻게 암기하자라 그랬죠? 공기업 이렇게 외우자 그랬죠? VAP 공기업. 그래서 이 과정 이론에 대한 내용으로 3번이 맞아요. 이 3번이 맞고요. 자, 4번은 이게 이제 간부 시험에서도 이게 좀 바꿔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주의하셨어야 되는데 엘더퍼가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 이론을 5단계를 3단계로 줄여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생존 욕구. 이게 같은 말로 존재 욕구거든요. 자, 근데 이제 존경 욕구라는 건 없어요. 이게 틀린 거죠. 존경 욕구가 아니라 관계 욕구라고 하셨어요. 관계 욕구. 그리고 여기 성장 욕구는 맞고요. 성장 욕구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3번이 적절한 거다. 자, 31번도 예산제도인데요. 크게 어려운 건 없었어요. 품목별 예산제도는 알다시피 여러분 어때요? 회계 책임이 명확하죠. 그 다음에 인건비나 이런 고정된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쉽죠. 딱 정해진 항목대로 돈을 쓰면 되니까요. 자, 2번 성과주의는 여러분 신축성 가질 수 있죠. 자, 그리고 국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쉽고요. 이런 건 쉬운 거니까 여러분들 수업 들으셨으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의 계획 예산은 항상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 예산을 유기적으로 연결, 시스템 이런 표현들 주의하라 그랬죠. 연결시킨 예산 제도 맞고요. 4번은 답이 보이잖아요. 일몰 법이잖아요. 법. 그렇죠? 우리 알다시피 여기 행정부가 아니라 입법부가 제정한 거죠. 입법부가. 4번이 틀렸다. 답을 고르기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이제 32번 직업공무원 제도잖아요. 자, 여러분 직업공무원 제도는 일단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1번 보시면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행정의 안정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데 유리하다. 그렇죠. 정치적 중립 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정성과 계속성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환경 변화에 민감하지 못한다. 그리고 특권 집단화될 우려가 있겠죠. 직업공무원 제도도요. 자, 3번에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 있죠. 우리 경찰 조직처럼, 경찰 공무원처럼 연령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어서 공직의 기회균등이 제약될 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자, 4번 보시면 강력한 신분이 보장이 되죠. 그래서 크게 사고치지 않는 한 우리가 신분 보장은 되는 건 맞는데 공무원에 대한 행정 통제와 책임 확보가 용이하다. 이게 틀린 거죠. 자, 여러분 공무원에 대해서 행정부를 통제할 수 있는, 국민이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잖아요. 그리고 책임 확보 이런 것도 아무래도 쉽지가 않죠.
실적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직업공무원 제도에서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4번이 틀린 거고요. 자, 33번은 경찰 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일단 1번 보시면 경찰청장의 훈련권과 예산 심의권은 사전 통제고요. 내부 통제에 해당한다. 여기는 외부 통제겠죠. 국회니까. 국회 예산 심의권은 외부 통제고요. 일단 답은 1번에 나왔고요. 이번 시험은 1번에서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지문들이 꽤 많았네요. 자, 2번 국가경찰위원회 심의 의결권은 외부 통제죠. 일단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소속이기 때문에 외부 통제고, 위원회니까 합의제니까 민주적 통제 수단이고요. 자, 3번도 국회잖아요. 국회니까 뭐예요? 외부 통제고요. 그리고 국정감사 조사권, 감사 조사 이런 건 뭐라 그랬죠? 사후 통제니까요. 어려운 거 없겠고. 그다음에 4번에 경찰청장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위원회 임명권, 총경이상 경찰공무원의 임명권. 자, 이게 뭡니까? 대통령에 의한 통제죠. 대통령은 행정부 수반이잖아요. 행정통제이면서 우리 경찰 조직 밖에 있으신 분이니까 외부 통제죠. 행정 통제이면서 외부 통제. 자, 그래서 이것도 뭐 1번이 틀렸다는 거 쉽게 알 수 있고요. 자, 그다음 이제 34번이 브리타예요. 강론에서는 브리타로 볼 수 있는데 제가 항상 뭐라고 했어요? 수업할 때. 강론에서도 이런 브리타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제가 기본 이론 수업할 때는 너무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리지 않지만 1번은 꼭 제가 말씀드리고 가죠. 수업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일단 총포, 도검, 화약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선 화약류 나오면 일단 누구한테 신고해라? 서장. 신고하는 거 기억하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 1번 지문에서 화약류 운반할 때는 여러분 도착지 관할하는 서장한테 신고하는 게 아니라 발송지라고 제가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사례 들어서. 제가 그럼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좀 오바긴 하지만 화약류라는 것은 중간에 가다가 터져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도착지 개념이 무의미할 수도 있다. 그래서 발송지 항상 잘 기억하라 그랬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2번, 3번, 4번을 모르더라도 제 수업 기본 이론 수업 잘 들으셨으면 1번에서 답을 찍고 바로 넘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브리타라고 하더라도. 일단 공부를 조금이라도 하셨으면 답은 고를 수가 있는데 이런 거 안 나와, 경찰아.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예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너무 지엽적인 거 안 나온다 이런 분들 많잖아요. 아니라니까요. 나온다고요. 40문제라고.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화약류 폐기할 때 항상 신고는 누구한테 하라 그랬어요? 제가 서장. 화약류는 서장한테 신고. 자, 그 다음에 3번은 요거는 제가 일부러 수업 때 디테일하게 안 합니다. 옛날에는 제가 좀 했었는데 요번 기본 이론 때는 3번 같은 이런 결격 사유 안 했거든요. 자, 그냥 맞는 걸로 넘기셔도 됐었어요. 3년이 포인트입니다. 3년. 근데 여기까지는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4번도요. 우리 그 판매업이죠. 판매업 같은 경우에 시도청장이에요. 허가권자. 그래서 요거 일단 2, 3, 4번을 모르더라도 1번에서 제 수업 들었으면 답을 맞추고 넘어갔었어야 돼요. 빨리. 자, 하지만 브리타는 브리타예요. 이게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조문은 아니잖아요. 자, 그다음 35번은 절대 강론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잖아. 특히 4번 지문 꼭 나온다고 강조했었죠. 자, 1번부터 볼게요. 적절하지 않은 건데 범죄 피해자에 대한 정의. 피해 당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죠. 근데 항상 우리 사실혼 포함하잖아요. 직계 친족, 형제 자매까지. 1번 맞고요. 그리고 구조금, 유족 구조금, 장애, 중상해 구조금. 이것도 다 제 기본 수에 있고 제가 언급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3번도 다 했잖아요. 구조 피해자랑 가해자 사이에 사촌 이내의 친족이잖아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가해자하고 피해자, 부부, 배우자 이런 사람들뿐만 아니라 사촌 이내의 친족 이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가해자, 피해자가 됐을 땐 안 준다 그랬잖아요. 짜고 치는 고스톱.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뭐라 그랬어요? 피해자 보호법에서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안 나온다 그랬죠. 끝에는 무조건 다 지급하지 아니한다. 자, 그럼 이제 4번이 틀렸다는 건데 이것도 항상 강조했던 거. 우리 과도한하고 중대한 이 표현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과도한하고 중대한 이 표현 나오면 지급하지 아니한다라고 해야 되고요. 이 일부라는 표현이 빠져야 됩니다. 그냥 폭행 협박이라던가 그 다음에 모욕 이 표현이 나오면 그때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예요. 이게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하셔야 돼요. 과도한 중대한 이 표현 나오면 구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어야 되죠. 4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 이제 36번은 아동학대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보시면 1번에 아동학대 행위자란 아동학대를 범한 사람이고, 그리고 여기 항상 범한 사람이죠. 그리고 관련된 공범인,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그렇죠? 피해 아동은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죠. 자, 그 다음에 2번. 신고를 접수한 사경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죠. 자, 두 사람 나와야 되고, 현장에 출동해야 되겠죠. 이 경우에 수사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서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죠. 그리고 요청받은 그 기관장이나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 사경관리나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현장에 동행하도록 조치해야 됩니다. 2번도 맞아요. 틀린 거 없네요. 자, 그럼 이제 3번을 한번 보시죠. 자, 3번 사경관리 또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셔야 되겠고, 자, 그리고 이 경우 사경관리가 응급조치를 한 경우엔, 자, 우리 짱하고 짱들끼리예요. 그래서 관할 관서장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한테, 그다음에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응급조치를 먼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누구한테요? 이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경찰의 짱인 관할 관서장에게. 그래서 제가 항상 수업 때 짱은 짱들끼리 이렇게 서로 알려주고 이런 보고서 송부하고 이런다 그랬죠. 근데 여기를 틀리게 된 거예요. 11이 아니라 여기 이제 지체 없이. 자, 이렇게 하셔야 되겠죠. 3번이 틀린 거고. 그 다음에 알다시피 4번은 우리 이 응급조치 시간, 이 72시간 넘을 수 없었고, 공휴일이나 토요일 포함되면 이틀 정도 생각하라고 했었죠. 48시간 연장 가능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7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공부를 좀 하셨으면 비상 업무 규칙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필수 요원은 1시간. 그렇죠? 1시간 내에 응소를 해야 되죠. 일반 요원은 2시간이고요. 비상근무 발령권자는 비상 상황이 종료되는 즉시죠. 즉시. 비상근무를 해제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3번은 제가 수업할 때 정리해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작전 준비 태세가 발령이 되면 경력 동원 안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별도의 경력 동원 하지 않고 지휘관과 참모는 정위치 근무가 아니잖아요. 별도의 경력 동원 안 하죠? 별도의 경력 동원 하지 않고 뭐 한다 그랬어요? 비상 연락망을 구축한다. 이것도 얼마나 강조했습니까? 비상 연락망, 망이란 표현 나면 작전 준비 태세라고. 정위치 근무는 이건 어떨 때 하는 거예요? 의료하고 병호. 이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번의 비상근무 대상은 경작, 안수, 교제. 이런 업무와 관련된 비상 상황에 국한하고요. 두 종류 이상 상황이 동시 발생했을 땐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더 큰 비상 상황에 비상근무로 통합해서 실시하는 거. 맞네요. 4번 맞고요. 3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38번도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긴급 자동차 중에서 좀 소홀히 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자, 수업할 땐 제가 항상 뭐예요? 우리 법정 긴급 자동차하고 우리 긴급 자동차로 간주되는 자동차 있잖아요. 그거를 먼저 정확하게 기억하자라 그랬죠. 그래서 주로 이제 법정 긴급 자동차는 경찰이라던가 그다음에 호송할 때 혹은 군, 그렇죠? 이런 뭐 공권력이 필요한 그런 집단에 필요한 자동차들, 그런 것들이 여기 속하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기억번에 경찰용 자동차, 그렇죠? 우리 공권력을 필요로 하는 그런 조직에서 쓰는 자동차, 긴급 자동차, 법정 긴급 자동차죠. 자, 교도소, 호송차, 이것도 그렇죠? 공권력을 집행하기 위한 것들. 그리고 니은번에 경호 업무 수행에 공무로 사용되는 자동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시도청장이 지정을 해야 되는 자동차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 민방이라던가 도로관리 이런 거 있죠? 이런 건 외우려고 제가 안 했어요. 일부러. 민방위, 도로관리, 그 다음에 뭐 가스라던가 뭐 이런 거, 그런 것들 관련된 것들. 전부 시도청장이 지정했을 때 임시적으로 긴급 자동차로 인정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니은하고 디귿번이 시도청장이 지정하는 긴급 자동차입니다. 자, 그래서 뭐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9번도 기출에 충실하게 잘 나온 지문이죠. 자, 1번 보시면 북한 이탈 주민, 항상 알다시피 북한은 벗어났지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얘기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이제 2번은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거 수업할 때. 자, 우리 원칙은 대부분 이 북한 이탈법의 주무부처는 통일부기 때문에 주어는 통일부 장관이라 그랬죠. 자,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가지 국정원장이 주어로 나오는 게 있다. 그게 어떤 거라 그랬죠? 국가안전보장과 그 다음에
임시보호라는 표현, 그리고 임시보호시설이나 조치, 이런 말이 나오면 뭐라 그랬어요? 주어가 제가 국정원장이다 이렇게 얘기하라 그랬죠? 자, 제 수업 들었으면 빨리 답이 나왔어야죠? 국가안전보장 나왔잖아요. 여기. 국가안전보장 나왔으니까 주어 빨리. 자, 통일부 장관이 아니죠? 그래서 국정원장이 보호 여부를 결정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결과를 누구한테 해야 돼요, 이제? 주무부처인 통일부 장관한테. 그리고 보호 신청자에게 통보하거나 알려야 되겠죠. 자, 2번. 자, 그다음 3번. 통일부 장관은 보호 대상자가 거주지로 전입한 후에 그의 신변 안전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일부 자체가 이 사람들이 신변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인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군이나 경, 국방부 장관이나 청장한테 협조 요청할 수 있고, 협조 요청받은 국방부 장관이나 청장은 이에 협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십시오. 보호 신청자가 항공기 납치라든가 마약 거래라든가 테러, 이런 집단 살해, 형사범위죠. 쉽게 말하면 이런 애들은요, 국제 형사범죄자에 해당하면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맞네요. 항상 이거 얼마나 강조했어요? 결정할 수 없다, 혹은 결정하지 아니한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틀린다고 했었어요. 4번도 맞는 질문이네. 자, 2번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40번 문제 한번 볼게요. 범죄인 인도법에 대한 설명이죠. 나올 게 나왔죠. 뭐 외사경찰에서는 A급이니까. 자, 1번. 적절하지 않은 건데, 자, 1번 보시면 인도 조약이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요거 항상 잘 보셔야 되죠. 체결된 경우만 아니라 체결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도 범죄인의 인도를 청구하는 국가가 같은 종류, 유사한 범죄에 대해서 이 대한민국의 범죄인 인도 청구에 응한다는 보증을 했을 땐 이 법을 적용한다. 상호주의에 대한 내용. 맞고요. 자, 2번. 자, 항상 우리 경찰에게서는 중범죄 요건인 사무장삼이 나오는데 여기만 유일하게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여러분 3년이 아니라 1년이죠. 적어도 사무장 1, 요 징역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범죄인을 인도할 수 있다. 최소한 중요성의 원칙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3번. 인도범죄에 관해서죠. 인도범죄에 관하여. 자,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이 계속 중이죠. 자, 우리 두 문자는 C가 정치적으로 의심할 염려 있으면 절대 안 보낸다. 절대적 거절 사유. 절대적 인도 거절 사유 맞죠? 그래서 이거 3번도 맞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 임의적 사유로 가시면 되겠죠. 4번이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죠. 제3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됐거나 처벌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경우엔 인도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적 인도 거절 사유입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다 맞고요.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요거 40번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1번부터 40번까지 기출해설을 좀 간단하게 해봤는데요. 여러분 지금 아시다시피 이번 시험은 일단은 대체적으로는 뭐 크게 어렵다기보다 조금 생소한 지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답을 고르는데 헷갈릴 수 있었고요. 그리고 대부분 우리가 익숙한 지문들은 기출을 기반으로 한 지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도 여러분들이 기본 이론과 기출 문제집 항상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서와 기출에 나온 부분들 항상 잘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조금씩 여유가 되시면 공부가 충분하시면 그 이외에 기출되지 않은 생소한 그런 법령이나 지문들을 조금 더 늘리시는 방향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수업 시간 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확장시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뭐 이번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것으로 25년도 2차 경찰학 기출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했습니다.